욕구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욕구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라든가 주요 정보 제공 조사라든가 지역사회 지표조사, 그리고 일반 집단조사, 표적 집단조사, 델파이 기법이라든가 2차적 자료조사, 프로그램 운영조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 조사 등 통합적인 방법 등에 대한 것들을 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알아본다면 제일 먼저 지역사회 공개 토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의 욕구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누구보다도 자신의 욕구나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의 장점은 첫째로는 적은 비용으로 강범위한 계층 및 집단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둘째,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시간상으로도 경제적입니다. 세 번째는 광범위한 어떤 지역, 계층 등의 어떤 집단 간의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서베이 조사를 준비하는 어떤 탐색적인 그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책 실시상 주민의 지지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견을 발표하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거고요. 주민이 모두 참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참여했다 하더라도 모두 의견을 발표할 수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심 있는 사람들만 참석하기 때문에 이들만의 욕구가 반영되기가 되는 표집자의 어떤 편의 현상에 대한 것이 나타나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기 선택으로 인한 표본의 편의 현상이 나타나며 참석자만의 소수만의 의견이 발표되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입니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로부터 욕구조사에 필요한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주요, 정, 주요 정보 제공자는 지역사회의 어떤 종교 지도자, 지역사회 유지, 인접 직종의 어떤 전문직 종사자, 지역사회 사회복지관 종사자라든가 지역사회 관련된 분야의 공직자, 자문위원 등입니다. 이 같은 방법의 장점은 비교적 그 비용이 적게 들고 표본을 쉽게 선정할 수 있으며 지역의 전반적인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주요 정보 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인위적이기 때문에 인위적이 되기 쉬우며 따라서 표집자 편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이 일반 주민들의 욕구와 다른 특수 집단의 욕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지표 조사입니다. 사회 지표는 개인의 집합체의 어떤 면에서 대하는 계량적 측정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 수준, 빈곤율, 실업률, 영아 사망률, 주택 보급률, 범죄율, 뭐 여러 가지 등이 포함되어질 수가 있고요. 사회 지표는 지리적 범위에 따라서 국가 지표, 시 지표 또는 특정 지역 지표 등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별로는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등에 관한 지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지표 조사는 일정 지역이나 대상자의 생활 상태, 문제에 관한 어떤 공공 기록 문서, 보고서에 기록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욕구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회 지표 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인구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인구의 밀도라든가 연령, 소득, 그리고 직업 종류라든가 주거 형태, 주거 기간 등의 같은 인구와 주민의 특성에 관한 자료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 집단 조사입니다. 일반 집단 조사는 대상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추출된 표본에 대해
질문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일정 지역 내 주민이나 대상 집단 가운데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일부 사람들의 표본을 선정하여 이들의 욕구나 문제를 설문지, 면접을 통해서 조사하고 이 자료를 기초로 모 집단인 지역사회 주민이나 대상 집단 전체의 욕구와 문제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집단 조사는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에 따라서 면접조사, 집합조사, 배포조사, 우편조사, 전화조사 등이 있으나 이 중 면접조사가 가장 많이 이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면접조사 절차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반 조사의 장점으로는 실제적인 서비스 수혜자 또는 잠정적인 어떤 수혜자가 인식하고 있는 욕구를 직접 파악하고 할 수 있고 표본을 통해서 대상자 전체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고 우편으로 설문지를 송부하는 경우 회수율이 낮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만을 얻게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 거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만 얻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보다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에 맞춰서 답을 체크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표적 집단 조사입니다. 표적 집단 조사는 일반 가구 가운데 일정한 특정을 가진 사람들만을 선정하여 이들의 욕구를 조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기관의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또는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 등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표적 집단의 절차는 일반 집단 조사의 방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방법은 유사한 어떤 조사에 사용된 조사 방법과 조사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의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표적 인구 집단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그 집단 외에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델파이 기법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어떤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합의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본다면 일단의 어떤 전문가의 어떤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주요 관심사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그 설문지를 송부하고 회수된 응답 내용을 합의된 부분과 합의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통계적으로 집계하게 되어집니다. 1차 분석 결과의 합의도가 낮으면 그 결과를 다시 응답자에게 보내어 1차 분석 결과를 참조하는 각자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회수된 응답을 재분석하기도 하고요. 이런 절차를 일정한 정도의 합의점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을 해야 줍니다. 이 데이터의 기법의 장점은 첫째, 익명성으로서 인해 특정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둘째, 집단의 의견에 개인에 순종시키려는 집단에 압력을 줄 수 있으며, 셋째, 응답자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반복적인 어떤 과정을 거침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둘째, 극단적인 의견은 판단의 어떤 합의를 얻기 위해서 제외되어지는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그 2차적 자료 분석입니다. 2차적 자료 분석은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수혜자에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여 수혜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2차적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인테이크 자료, 그리고 면접 상황 기록표라든가 기관의 각 부서별 업무 일지, 면접 기록표라든가 케이스 대기자 명단 등에 속하게 있고요. 이러한 자료들로부터 빈번한 사회 문제 경향이라든가 서비스의 수요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복지기관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혼 문제 상담이 많이 늘어난 경향이 발견된다면 부호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고 부호 문제의 치료 서비스의 어떤 수요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이 적게 들고 조사의 신축성을 기하할 수 있으며 다른 욕구 조사 방법을 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료의
비밀보장 필요성 때문에 기관 외부에서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둘째, 기관 간의 어떤 자료 분석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자료의 기록 양식 등에 대해서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자료를 통일되게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2차적 자료 분석은 서비스 이용자 분석으로 여러 개의 얻은 결과를 인용한 인구 전체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에 대한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자, 여덟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사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자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이나 대상 집단의 욕구에 관해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약물 중독이나 학대, 아동, 미혼모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대상자들의 욕구나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대상 집단의 욕구나 문제를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바탕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들이 제공한 욕구 대상이 제공자의 계급적 편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좁은 식견으로 판단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적 방법입니다. 그 통합적 방법은 여러 가지 욕구조사 방법을 각각의 별도로 시행한 다음 그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사회 주민이나 대상 집단의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타당성과 신뢰도가 있는 유용한 욕구조사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조사 결과가 상충되어 나올 경우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평가 조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사회복지 현장과 학계에서 프로그램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어떤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복지에 대한 권리 인식이 증진되어 가며 사회적으로 귀중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많이 유입되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사회복지 기관의 책임성과 문제와 함께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어지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자원들,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정부나 민간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입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관심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 관심사는 엄밀히 본다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단순하게 서비스에 대한 것만 제공하고 나서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걱정과 우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사회복 현장과 학계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어떤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상호 의존적인 어떤 활동들,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구조화된 집합체들을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된 계획에 따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들을 활용하는 일련의 어떤 집합적인 어떤 활동들을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나 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그 정책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과학적 조사 방법을 원용을 하는 어떤 정책 또는 프로그램 수행 과정, 결과를 측정하는 일련의 어떤 절차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의 어떤 특성과 활동, 그리고 결과에 관한 어떤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을 제거를 하고 효과성을 증진시키거나 혹은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과 영향에 관한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라고 의미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평가란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적절성과 만족도 등에 대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정권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산출하는 사회적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기억을 좀 하셔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효과성하고요. 효율성은 좀 다른 거예요.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명히 큰 차이는 존재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이 개념은 나중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평가 과목이라든가 그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회적 프로그램 평가는 일반적으로 그 특징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효과성과 효율성이 이용자 만족도, 접근 가능성, 노력성 등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어떤 진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행위가 있고요. 프로그램의 전반에 관한 어떤 결정하기 위한 총괄적인 정보 수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가치, 그 양과 질,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활동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보신다면 첫 번째는 프로그램에 대한 과정상의 활용적 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시킴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유지, 축소, 확대 혹은 중단 여부를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이행할 목적입니다. 책임성은 특정 업무에 대한 어떤 책임이 이외에도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어떤 책임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평가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프로그램 과정에서 행하는 행동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어떤 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이행해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론을 형성할 목적입니다. 실험의 예를 들면 프로그램의 실시 이전에 표적 집단의 표적 행동을 관찰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다시 관찰하여 프로그램의 실시 전후에 대한 표적 행동의 차이를 측정한 후에 이 프로그램 실시가 표적 집단의 표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리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실험 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이론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실험조사 설계의 단일 집단 전원비 교사라든가 그에 관련된 부분을 여기서 많이 좀 활용하겠죠. 네 번째는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에 관련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목적입니다. 평가는 기관의 활동 내용이나 그 여부에 대해 일상적인 평가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사회복지 기관의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도 이해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평가에 사용되어지는 방법들은 기관의 어떤 개인 활동과 계획한 성과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활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끝으로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목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에 대한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자원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나 정부로부터 지원 혹은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은 사회복지기관의 어떤 서비스 제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엄격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며 또한 평가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 첫 번째로 보신다면 사회복지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심각히 제기되어 있는 시기에 프로그램 평가가 중요시 되어진다는 거죠.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과거에는 착한 일, 좋은 일 한다고 해서 그에 관련된 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몇 번을 제공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점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요구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것은 과거 책임에 관련된 부분이 과거에는 어떤 헌신, 자선, 뭐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면 권리로서에 대한 어떤 변화,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어떤 그 전문성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사회복지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복지 기관들이 그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더 중요시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 기관들이 내부적인 기관 운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중요시 되어지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사회복지 기관의 전문성을 형성하는 데 프로그램 평가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프로그램이 수혜자 친화적인 내지 수혜자 중심적인,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중심적인지에 대해서 되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프로그램 평가가 중요시 되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심적 형태들의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어요. 우리 기관에서 이런 것을 한다. 근데 클라이언트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상황에 대한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기관 중심적 형태에 대한 것들에 좀 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가 많이 나타나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기관 중심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 형태로 변화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방향을 일관성 있게 설정해주고 그 혼란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평가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관련된 객관적인 이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 프로그램 평가가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으면 프로그램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한 종류들 또한 같이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평가는 분류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목적에 따라서, 평가 주체에 따라서, 평가 규범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제일 먼저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좀 보신다면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에 따라서 형성평가, 총괄평가, 통합평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평가예요. 이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가 시행 중인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향상시키거나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총괄평가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행해지는 평가로서 어느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 종결할 것인지, 또는 여러 개의 어떤 대안적인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에서 총괄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루어지는 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통합평가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통합하는 어떤 평가로서 통상적으로는 총괄평가적 접근으로 평가를 한 후 과정평가적 접근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 과정의 타당성과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검사함으로써 총괄평가에서 얻은 정보를 타당성과 신뢰도를 평가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